네, 안녕하세요. 정치 현안 직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미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그리고 언론계의 대선배시자 모든 시청자분들이 정말 애정하고 아끼시는 국민 앵커 모셨습니다. 백운기 국장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제가 반갑습니다, 정말. 아니 사실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기만 했지 인터뷰이가 돼본 건 처음이에요. 제가 간간히 하셨을 거라고 짐작을 했지 처음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놀랐어요. 예. 다 마다하셨던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은 그냥 질문하고 들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나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좀 쑥스럽고 부끄럽고 사실 또 내세울 것도 없어서 다만 오늘은 스픽스 제작진이 네. 스픽스 구독자가 50만 명 돌파했는데 그 축하의 의미로 네. 한번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직설에 출연해서 의미를 좀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미도 있고 네. 또 제가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워낙 좋아하고 존경하고 애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무너뜨리고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써주신 대로 제가 읽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지를 드렸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도 상당히 많고요. 예. 존경하는 또 언론인으로서 평생을 정말 언론에 몸담아 오셨던 분으로서 정말 요즘 주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좀 가볍게 몸풀기 용어로 해볼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기자로 첫 발을 떼신 지가 언제셨죠? 1985년. 네. 1985년에 KBS 공채 12기로 기자를 처음 시작하게 됐죠. 네. 제 첫 직장이고 마지막 직장이었는데 KBS 기자가 됐는데 그때는 50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참 좀 엄혹한 시기였는데 그러셨겠습니다. 그때 기자가 돼서 지금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고 또 우리가 흔히 구악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자를 상대로요. 구악 기자다 이렇게요. 예. 구악 기자한테 배우다 보니까 구악 짓거리도 하고 좀 부끄러운 기자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악 기자들은 내가 구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못 본 것 같고. 그런 이야기 하는 놈이 더 구악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정말 기자로 사셨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원칙은 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인 즉슨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해 오셨다는 건데요. 저는 그 질문을 첫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중에 정말 단연 기억에 남는, 이게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 있을 수 있을 텐데 각인됐던 인터뷰를 했던 분을 한 분을 꼽는다면 누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는 사실 취재 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터뷰로 얼른 기억에 남는 것보다는 그 질문하시니까 기자로서 질문했던 것 중에 어떤 게 기억에 남느냐 라는 걸로 이렇게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정계 은퇴했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계 복귀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했던 질문이 아직도 저한테는 귀한 경험으로 남아 있는데요. 직접 던지신 질문이셨겠습니다. 네. 당연히. 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 정계 복귀하면서 가지고 있던 직책이 아태 평화재단 이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지명도 하고 무작위로 뭐 이렇게 지명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좀 그 KBS가 아무래도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대표 방송이다 보니까 KBS 기자한테 먼저 질문권을 줬어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사실 김대중 이사장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상당히 존경했던 분이고 또 책도 많이 읽었고 특히 이제 저는 호남 출신인데 아무래도 호남 출신은 김대중 선생님한테 애정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도 많이 읽고 그런데 그분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칙이었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자지만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김대중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사장께서는 평소에 항상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다시 정계 복귀를 해서 정당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정당 설립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데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정권을 잡겠다고 다시 그 약속을 번복하신 건데 그것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자신과의 약속과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을 제가 당돌하게 했죠. 정계 복귀를 하는 그 현장에서 그 시점에 제일 아픈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술렁술렁했죠.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첫 질문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는데 워낙 노련한 분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대답해서 넘어갔는데 이제 후일담으로 저녁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박지원 원장께서 이제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아이고 처음에 질문한 사람 누구요? 계시는 자리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나중에 들었죠. 안 계시는 자리. 예. 그러니까 이제 당황했으니까 누군지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박지원 대변인이 특유의 순발력으로 그 저 광주 출신이고요. 저 총재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마 그런 뜻에서 했을 겁니다.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당황하고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자는 질문하는 직업이잖아요. 질문하는 사람이고 질문을 해야 돼요. 대체로 보면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는데 아무리 정치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질문을 안 하면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나중에 대접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나중에 이제 그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을 해서 총재를 하시는데 이렇게 그 기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질문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를 지목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취재하는데 상당히 좀 편했어요. 그 질문 이후에 오히려 아픈 질문을 받으시고 그걸 토대로 이 기자는 정확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분의 도량이기도 하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제대로 질문한다라고 생각하면 소통해주고 또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 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종 기자는 기사로 특종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질문을 잘해야 특종을 건질 수 있잖아요. 이분이 승부수를 던진 게 지방자치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민선 지방선거를 부활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조순 서울대 교수를 기억납니다. 선택을 한 겁니다. 전혀 정치권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을 완전 학계 교수.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놀랐죠.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중요한 기사가 될 거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그게 특종이 됐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만약에 조순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서게 되면 총장님께서 지원 유세 다니실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뭐 필요하면은 뭐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 걸 몰랐어요. 정치부 초년 기자 시절이니까. 네. 아, 그런데 회사에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 제가 대특종을 한 거예요. 본격 정계 복귀 선언이 된 거예요. 아, 그 워딩이요. 예. 정치에 이제는 내가 몸을 던진다, 투신한다라는 그렇죠. 하나의 신호탄. 이제 다시 어. 돌아왔는데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원 유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 재개 선언인 거예요. 그걸 선배들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 맥락을 선배들은 보고 있었던 예.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날 DJ 정치 활동 재개 선언 딱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그 질문을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저 소름 돋았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특종이네요. 큰 특종을 질문을 함으로써 건진 건데 근데 기사를 쭉 보니까 KBS 백운기 기자가 질문했다라고 써준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건 묻혔네요, 아쉽게도. 그게 정말 특종인데. 근데 이제 저한테는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질문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럼 좋은 질문은 어떻게 던질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저처럼 이제 소 뒷걸음질 치다가 잡는 겸손하신 것 경우였고 같은 너무 겸손해. 쭉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네. 좋은 질문은 사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팩트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 취재를 해서 탄탄한 팩트를 갖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정확한 질문도 던질 수 있다는 의미시네요. 정치인들은 대체로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기 쉽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대충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있어야 잠깐만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다른 것 아닌가요? 라고 하면 당황하고 그럴 때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가면 또 새로운 기사를 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팩트 취재가 열심히 잘 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안을 좀 꿰뚫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사람 퍼스널리티까지 간파하고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까? 완전. 인터뷰는 참 어려워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도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인터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옛날부터 즐겨봤던 게 레리 킹 쇼도 있고 네. 또 데이비드 레터맨인가요? 네.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저런 부분을 다 사전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런 질문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놀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람 인터뷰하는데 작가가 써준 원고 가지고는 인터뷰가 안 되죠. 적어도 내가 장유미 변호사를 인터뷰한다면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봐야죠. 뭐 이야기를 하다가 기자 시절에 기자 하셨어요? 그럼 대신 그러면 너무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엄청 실망하시게 될 것 같아요. 실망하죠. 네. 뭐야 이 사람. 나에 대해서 하나도 스터디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인터뷰를 해서 나한테 뭘 알아내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인터뷰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의미도 없고 맥도 없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책을 썼다. 그러면 그 책을 다 읽어보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다 못 읽는다면 적어도 제목과 목차 정도는 숙지를 하고 그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책을 썼던 게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예. 글 잘 쓰시잖아요. 원래 예. 책을 써서 유명해지셨는데 그 소설을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여자의 남자인가요? 네. 뭐 드라마도 됐었고. 예. 방송도 잘하시고 네. 그분이 쓴 글 중에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질문은 아니었고 처음 정치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자실에 만났는데 선생님이 쓴 책에서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참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놀라면서 좋아해 하시더라고요. 기자를 만났는데 내 책을 한번 읽어봤던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벌써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책 제목을 언급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책에 있는 사실 문구까지 언급하는 기자는 정말 드물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도움을 좀 본 게 몇 번 있습니다. 정말 이 기자로 평생 대기자, 국장님이라는 호칭이 정말 애정을 담아서 많은 분들이 좀 불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에 대해서. 근데 호칭을요. 네. 이제 국장은 제가 KBS 있을 때 이제 국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 국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국민 앵커. 아이고 국민 앵커는 사실 여기 스픽스에서 그렇게 붙여줬는데 그거 나올 때마다 저는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어떨 줄 모르겠어요. 국민자 함부로 붙이는 거 사실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뭐 걸핏하면 웬만한 사람한테 다 뭐 국민 MC 뭐 이렇게 막 국민자 붙이는데 사실 저는 그거 저한테 과분해서 좀 부끄럽고 그 나올 때마다 쑥스러운데 스픽스가 이제 자기들 위상 높이려고 저를 그렇게 불러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국민 MC 이렇게 하려면 송혜 선생님 정도 뭐 정말 돼야 거의 막 50년이었네. 그 정도를 한 프로를 하셨으니까 모든 국민이 다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그게 국민이지 무슨 국민 앵커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너는 뭐라고 불러주면 제일 좋겠냐라고 하면 옛날부터 저는 기자였어요. 평생 기자. 예, 백운기 기자로 불러주면 난 제일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직함은 뭐 별로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 하는 거니까. 다만 요즘에는 이제 기자는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취재 보도도 안 하고 무슨 기자라고 하면 또 기자를 또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일이 되니까 지금은 제가 기자가 아니고 다만 앵커죠 뭐. 예. 그 정도입니다. 정말 평생 기자로 불리길 원하는 영원한 기자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자 하실 때 정치부 출입을 정말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치 제안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철칙 같은 걸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예. 정치 제안을 받은 적이 그러니까 정치보다도 이제 국회의원 출마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젊을 때였어요. 네. 젊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자를 하다가 정치를 하는 것이 좀 부도덕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어요.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국회의원은 누구나 이렇게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자하다가 국회의원 하는 것 제가 지금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거절했던 게 첫째는 그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았고 둘째는 기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오래 기자를 해보고 싶어서 안 했는데요. 그 뒤로는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좀 제 소명을 깨달았다고 할까요? 제 소명은 정치에 있는 게 아니고 기자를 똑바로 하는 데 있는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뒤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뭐 눈을 두지 않았는데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왜 정치 안 합니까? 네. 그러면 난 여자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좀 막 무슨
우리 집사람이 반대해서 아, 그런 여자 문제가 있으셨군요. 아니, 그러면 아까 본인의 업인 기자를 평생 열심히 잘 하고 싶어서 그 선택의 길은 가지 않으신 건데 한 번도 후회는 하지 않으셨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네. 기자의 길을 잘 가셨으니까요.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요. 어. 지금도 뭐 전 사실 정치 하는 사람들은 좀 정치인으로서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분야에서 열심히 잘하면 나중에 다 정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각계 분야에서 최정점으로 약간 깔때기 비슷하게 가는 자리가 국회의원 아닌가? 뭐 이런 그러니까요. 수렴하는 자리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자로서 일을 열심히 해야 그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요? 근데 훌륭한 과학자를 꼭 갖다가 이름 유명해지면 정치권에 와서 써먹다가 버려버리고 네. 그냥 뭐 놔두면 아주 훌륭한 탤런트로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데리고 와서 망가뜨려 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지는 않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훌륭한 탤런트, 훌륭한 가수 하셨던 분들이 정치권에 와서 그렇게 썩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괜히 들어가셔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 그럼 국장님은 원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직종을 꿈꿀 때부터 난 기자 한 길을 가겠다 이 신념이 확고하셨어요? 전 사실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꿈이 기자였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아주 어려서는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 네. 예, 그 꿈이 기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신문에서도 그런 부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특히 뭘 이렇게 책을 읽다가 무관의 제왕이라는 표현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이 없지만 머리에 네. 쓰는 관이 없지만 제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표현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관의 제왕, 나는 무관의 제왕이 돼보고 싶어. 그래서 중학교 때 내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한자를 배웠을 때 네. 내가 조그만 명함을 하나 막 만들어 갖고 다녔어요. 네. 거기에 한자로 그 신문 이름을 밝혀도 되나? 지금은 이제 별로 국민의 사랑을 많이 못 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박정희 정권 때 탄압을 많이 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광고 백지 또 광고. 했던 동아일보가 네. 상당히 그 사랑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백운기 이렇게 한자로 써가지고 막 가지고 다녔어요. 나는 앞으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 될 거야. 난 꼭 이 꿈을 이루리라. 중학교 때 네.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제 그때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이라는 네. 그 김구 선생님의 글이 국어 교과서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각자들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백운기도 나와서 얘기해봐 그랬는데 저는 특파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꿈이 이루어지게 돼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친구 하나는 문학을 하는 친구였어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선생님이 너 소원을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범해 보이네요, 진짜 대답이. 문학청 소년이니까 네.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마음에는 안 들었던 거예요. 임마 그거 말고 진짜. 뭐 저 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저는 평범하게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끝나면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근사했는데 선생님한테 결국 혼났어요.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아서. 고작 꿈이 그거냐? 예전엔 더 그렇게 생각할 때니까요. 근데 그 친구 나중에 꿈을 이뤘어요. 회사원이 됐어요. 정말 저녁에 있는 삶을 사는 회사원이 예. 되셨군요. 꿈을 이루셨다는 점에서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아니 또 우스갯소리라고 해서 말씀 주시니까 또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국장님에 대해서 여러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다가 우리나라 방송계의 레전드 방송사고라는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예,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대구 서부경찰서 뺑소니 사고 전담반의 심승남 반장님. 빌린다고요?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제보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경찰분이시죠. 나오다가 생방송 중에 그냥 의자에서 꽈당 엉덩방아를 찢는데 그게 상당히 되게 엄근진 이런 자리잖아요. 정말 공개 수배를 하고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때 어떠셨어요? 좀 웃음을 참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공개수배 사건 25시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 망설였어요. 왜도 아닌가. 기자가 그 프로를 진행하시는 예. 게요. 그건 이제 그 약간 교양국 쪽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보도국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진행을 계속 기자 선배들이 해왔어요. 네. 재미있는 게 그 프로그램 진행을 했던 분들이 다 정치권으로 갔어요. 맨 처음에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진행하셨던 분이 이윤성 선배. 저 9시 뉴스도 진행하셨던. 예. 뉴스라인이랑 네. 나중에 국회 부의장도 하셨죠. 네. 그리고 조순용 선배 어. 뭐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민경욱 씨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기자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큰 저항감이 없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어요. 평균 24%가 나왔으니까. 저 기억이 나요. 전 대단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프로를 예. 즐겨봤던 게. 24%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뭐 대박이죠. 나올 수가 없는 예. 수치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범인 검거율이 한 50% 됐어요. 지금은 CCTV가 있어서 네. 뭐 이렇게 바로바로 수배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별로 많지 않을 때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찰에서 제공받은 화면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공개 수배하면 희미하고 흐릿해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은 알아보거든요. 아, 저기네. 아무개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잡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모방범죄 우려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경찰이 의뢰해서 방송을 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됐을 때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아무튼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교통사고 뺑소니범을 공개 수배하는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대구 어떤 경찰서에 경찰관이 이제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방송이니까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걸어와서 뒷걸음으로 의자에 앉으려다가 의자 이 끝에 앉는데 네. 그때 의자가 바퀴가 바퀴가 달려 있는. 있어가지고 뒤로 의자가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찐 거죠. 그게 생방송 중이셨잖아요. 생방송 중이었으니까. 생방송을 해야 바로 이제 그 제보도 받고. 제보도 받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약간 당황했는데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의자를 좀 세우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마이크가 지금은 와이어리스잖아요. 네. 근데 그땐 여기 잭이 있어가지고 마이크가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몸을 일어날 수도 없어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도 예. 없는 상황이셨네요. 그래서 아이고 의자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주섬주섬 그분이 챙겨가지고 일어났는데 지금도 뭐 연말에 NG 베스트 10 맞아요. 나오고 그러는데 재밌는 게 그 뒤로요. 네. 스튜디오에 있는 의자가 다 이제 바퀴가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요. 또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제도 개선에 기여를 하셨네요. 그 경찰관분께서요. 그런 생방송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죠. 네. 뭐 그 밖에 또 기억 남는 방송 사고나 아니면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세요? 큰
그런 에피소드나 사고는 별로 없이 지금까지 방송을 해왔는데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이건 얘기해도 괜찮은가요? 뭐 지금은 괜찮을 수도 네. 있겠는데 제가 이제 KBS 그만두고 MBN에서 뉴스와이드라고 네.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생방송인데 네. 한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생방송 중에 타는 냄새가요. 스튜디오 안에서. 뭐지? 그랬다는데 누전이 됐나? 네, 합선이 됐나 봐요. 어, 가만히 있는데 연기가 이제 차는 거예요. 생방송 중에요. 네. 어머, 보니까 이 세트에 뭐가 이렇게 합선이 되면서 불이 난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당황이 돼가지고 생방송 중이니까 얼른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준비돼 있는 그 인터뷰 녹취라든지 이렇게 자료 화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빨리 틀게 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 마이크가 꺼지고 진행하는 PD하고 토크백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저 안에 스튜디오가 불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대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취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연기가 계속 나니까 아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해서 그 나와 있는 패널들한테 전부 화제가 난 것 같으니까 모두 대피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거 정말 대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엉거주춤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한 4, 5분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꺼졌어요. 그렇게 해서 약간 매캐한 속에서 화면에는 약간 뿌연 연기는 나갔어도 이 냄새는 안 나가잖아요, 화면에. 그래서 우리들만 냄새 맡고 방송을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무사히 마치셨네요. 예. 그리고 그때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프로그램 말씀도 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굵직굵직한 프로그램의 아주 장수 진행자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대단히 또 회자가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광주 방송에서 마지막 방송을 하셨을 때에 대해서 대단히 말을 아끼시고 저도 굳이 그 상황을 다시 여쭙고 싶진 않은데 다만 지금의 이제 언론계 선배님으로서 언론 지형이 상당히 좋지 않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사를 상대로 아주 천문학적 액수죠. 언론사로서는 거의 5억, 3억 이러면 YTN 상대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회에 출석한 방통위원장도 가짜 뉴스로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말을 숨기지 않고 있는 언론 환경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언론계 선배로서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우려의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기자가 돼서 지금까지 언론 쪽에 쭉 일을 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만큼 반기자적인, 반언론적인 행태를 보인 대통령을 처음 봅니다. 군사독재 정권 때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보안사에서 언론 검열도 하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기니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좀 친언론, 언론 프렌들리한 것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소통하겠다면서 용산으로 옮긴 뒤에 MBC 기자와 언쟁을 벌인 이후로 아직까지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24시간 모든 언론이 정부 비판만 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다. 아, 그게 바로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언론을 기피하는 이유인 것 같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한 진영의 대표가 아니고 국민 통합의 책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이 지금 그 자리에 가 있고 국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본인의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뜻에 반해서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럼 이제 언론 정책을 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네. 공산당 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죠.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 폐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폐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무슨 근거로 가짜 뉴스라고 본인이 판단합니까? 누가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합니까? 우리가 재판 제도가 있는 것은 3심이나 거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노력을 하자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BBK는 누구 겁니까? 지금 만약에 그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BBK는 이명박 대통령 거다. 가짜 뉴스로 하고 폐간하겠네요. 그때 당시에 생각 가지고 재단을 해버리면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의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언론 장악 여러 가지 문제점 논란이 있는 사람을 굳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압박, 압력, 외압 직간접적으로 느끼시기도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자유 중에 가장 우선되는 가치, 미국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대해서 어느 대통령보다 친화적이고 심지어 집무실 책상에 트루먼 대통령의 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명패까지 놓고 일을 한다면 자유 중에서도 으뜸 가는 가치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데 공산당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 뉴스를 고의적으로 생산하고 퍼뜨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폐간시킬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뭘로 가짜 뉴스를 판단하며 무엇으로 단정을 짓습니까? 저도 이 가짜 뉴스라는 게 상당히 자의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를테면 이동관 위원장은 BBK 관련한 게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파성을 띤 본인들에게 껄끄러운 그런 뉴스는 가짜 뉴스다, 패가망신시키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그냥 폐간 수순을 밟게 하겠다라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85년도에 기자로 첫 발을 뗐던 그 엄혹한, 그때는 독재 시절 아닙니까? 그때도 언론과의 관계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통제는 하되 신경을 썼다는 건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후퇴했다고 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는 국민의 네. 몫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정치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또 애정을 가지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 방송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입버릇처럼 제가 정치본색 진행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사실 지금 스픽스는 어떤 대한 언론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MBN KBS 나온 뒤로 MBN 또 KBC 광주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나름 뭐 신경 쓰는 부분들도 있겠지요. 대한 언론은 아니고. 그래서 나름 더 신중하게 절제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지금도 그 절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더 주관적일 수도 있는 멘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언론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언론계에 있으면서 언론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해 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기사를 키우고 어떤 식으로 기사를 죽이고 톤다운하고 물을 타고 하는지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그런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스픽스에서는. 그리고 제대로 국민들이 이 사안의 본질은 그리고 이 사안의 진실은 무엇입니다라고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물론 가끔 우리가 확실하게 취재를 해서 갖고 있는 실체적 진실의 양이 부족하니까 자신이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확실한 것은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최수근 네.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 박정훈 대령이 과연 거짓말을 할까? 진실이 뭘까?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얘기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우리가 그 진실은 모르죠. 네. 뭐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이라든지 또는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시절에는 대통령실이 그랬다고 하면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럴까요? 진실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달라졌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예요. 감춰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래서 항상 기자나 또 언론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끝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자신한테 떳떳하냐? 그래서 내 자신한테 떳떳하면 내가 조금 실수를 해도 네. 나중에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한테 떳떳하지 못하면 그건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국방부 장관에게 그리고 또 다른 관련자들에게. 박정훈 대령은 자기 자신한테 떳떳해 보여요. 자기 자식한테 떳떳해야 진짜 떳떳한 거거든요. 근데 자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내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인데 네. 아빠는 지금 떳떳하다. 아빠는 옳게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빠라면 그거 믿어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그와 관련해서 결재를 해놓고 그걸 번복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과연
자식 앞에 자신이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신 말씀 중에 권력이 진실을 묻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정말 크게 와닿고 지금 여러 정말 이 정부의 문제점과 실정 중에 정말 군까지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구나. 진실을 왜곡하는구나. 정말 안보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언론 환경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언론 환경이 참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는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냐면 전쟁은 무기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야 싸울 수 있는 거죠. 싸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병사는 지휘관을 신뢰해야 돌격 앞으로 할 때 앞으로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돌격 앞으로 해놓고 저 지휘관은 뒤로 도망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나가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군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은 지휘관과 병사 간의 신뢰고 국민과 군과의 신뢰 관계인데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건 잘못한 거죠. 그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번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된 부분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제대로 처벌을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럼 정치본색에서도 끝까지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이 주제로 많은 분들과 토의하고 논의하고 진실을 좀 추적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박정훈 대령이 정말 진실하고 떳떳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사람이 이렇게 광야에서 혼자 이렇게 싸우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옆에서 또 뒤에서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라도 보내준다면 덜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정말 눈 부릅뜨고 정당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는지 정당함을 상실한 권력이 제대로 견제는 받는지를 보고 평가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게 진짜 그게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요즘 언론들이 그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 이런 언론사 자체도 지금 언론을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많은 논의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 자체는 건강하게 잘 기능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언론은요,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되지만 자본으로부터도 독립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은 자본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더 큰 권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치 권력보다.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주가 지금 얼마나 큰 권력자가 됐습니까? 그 자본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자본과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진실을 전하는 노력을 게으리 한다면 그건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건데 지금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고 군사독재 시절에 또 그런 것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외치면서 만들었던 그런 언론들도 이제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서 좀 약해진 느낌도 있고 무엇보다도 언론은 좀 불편부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좀 진영에 따라서 언론이 많이 갈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뭐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두루두루 보면서 이면이나 행간도 좀 짚어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그걸 좀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게으리 하지 않으려고 네. 합니다. 아마 방송 체계가 재편되면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어떤 방송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운운하면은 눈치를 안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로 몇몇 방송인들을 못 나오게 하고 앵커를 교체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 대체시켰을 때 그렇다면 정작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국민들이 그 방송을 봤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외면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스픽스가 50만 구독자를 일궈낸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정말 스픽스의 구독자분들, 정치본색의 애청자분들께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잘 견디면 좋을지 조언,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스픽스 구독자가 이제 5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분들이 우리한테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막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구독자도 구독자지만 저는 정치본색 같은 경우에 동시 접속이 기본적으로 16,000-17,000을 넘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 지상파 라디오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수치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그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할 때 보면 10,000명이 넘어가면 일반 시청률로 한 5%가 넘더라고요. 5%는 정말 많은 시청률인 거예요. 시사 프로그램으로 5%, 요즘에 드라마도 5%가 잘 안 나오는데. 3%만 나와도 엄청 잘 나왔다라고 예. 자평하는데요. 그래서 16,000-17,000명을 항상 넘기는데 이게 시청률로는 한 7-8%가 나오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분들 너무 우리 애청자님들 제가 항상 좀 존경하고, 저는 이분들이 정치 10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 구단들 얘기 많이 하는데 그분들보다 더 훌륭하게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애청자님들이신데,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저는 진실에 대한 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매체가 있고 언론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여다봤듯이 과연 지금 이 엄혹한 환경에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느냐 짚어보면, 외압 때문에 사주 신경 쓰느라 진영 때문에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멈추는 그런 것이 많은 상황에서 그나마 스픽스는, 또 정치본색은 그런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진실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평가해 주시고 진실에 대한 갈증을 조금 해소할 수 있어서 와주시는 게 아닌가. 그것이 바로 스픽스 구독자 50만 명 돌파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애정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필요한 주제, 정말 다른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어떤 정파성을 띄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실을 어떻게든 담아내려고 그 방송을 통해서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더 소중한 이 정치본색을 오래오래 끝까지 진행해 주시기를 저도 정말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께 모든 공을 돌리지만 그래도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패널들입니다. 네. 정말 장윤미 변호사님 같은 분, 또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널들께서 정치본색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정치본색에 우리 애청자들께서 관심, 사랑, 기대를 가져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패널들께 가장 큰 공을 돌리고 싶고,
가끔 이제 보면 그 아무래도 지금 이런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정치 본색을 보는 분들이 야당 성향이 좀 야당 성향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네. 그래서 여당 패널들 나오면 막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네. 세종호 꼴 보기 싫어서 나간다, 뭐 장성철 또 나왔냐 막 그러는데 우리 스픽스 정치본색의 다른 유튜브 방송과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소리도 듣는 것. 지금 뭐 얼마나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그냥 한 특정 진영만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 만나서 이렇게 뭐 식사도 했다, 뭐 얘기 나눴다 이런 얘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네. 두루 만나야죠. 그래야 균형감을 갖죠.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이에요. 통은 모을 통입니다. 그러네요. 대통령의 통은 모을 통자네요. 그 뭐 통치, 다스리는 것만 아니거든요.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양쪽의 얘기를 다 좀 듣고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좀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이제 그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 권력, 그 언론사 사주들의 그런 부분이 언론 자유를 제대로 된 진실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지금 스픽스의 전규환 대표는 제가 이제 스픽스 처음 오게 된 게 1월 1일이었고 네. 이제 전념하게 된 것은 5월 1일입니다. 네. 4월 30일 날 KBC 그만두고. 근데 작년 말에 전규환 대표를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비전이 있구나. 딱 그 두 가지의 매료가 돼서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전규환 대표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가는 모습이 보여서 더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올바른 뜻을 가진 대표 그리고 훌륭한 패널들 여기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애청자님들, 이분들이 오늘날 스픽스 구독자 50만 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네. 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대로 된 언론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만은 돼야 된다. 그래서 100만 구독자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정어리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어리 때는 생존하는 방식이 상어가 다가오면 자기들끼리 얼른 모여서 이렇게 떼를 이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치 상어보다도 더 큰 그런 몸집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상어가 도망가게끔 하는 그런 정어리 때 모습처럼 우리가 한번 뭉쳐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끔 이렇게 식당이나 어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도 정어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슴이 뭉클하실 것 얼마나 같아요.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예. 그런 분들 보면 한 번씩 안아주고 아니 저도 동네 백반집을 갔는데 정치 본색 애청자라서 저를 알아보신다고 말씀 사장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이 되게 뭉클했습니다.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50만 너무 큰 성취지만 여기에 머물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힘을 이루고 그것이 권력도 견제하고 결국에는 제동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0만, 80만, 100만이 되는 날까지 저도 노력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주변의 지인들도 독려하면서 구독을 굉장히 좀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구독자 달성의 공의 90%는 장유미 변호사님이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이
또 스픽스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해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도 맛있게 먹어가지고 광고 매출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신 것도 스픽스에 큰 힘을 줬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정말 맛없거나 이러면 제가 이제 얼굴 표정을 일상생활 할 때도 잘 꾸며내질 못한다. 너는 그게 좀 문제다. 사회생활 하는데 좀 그게 한계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게 먹방이랄지 쿠키 먹방은 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열중해서 먹었거든요. 맛이 좋아서. 정말 맛있는 것은 드시다가 하나씩 좀 남겨놓으세요. 저도 한번 먹어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히 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충만한 시간이었고, 원래 정말 많은 인터뷰를 여러 패널들과 진행하셨지만 본인의 언어로 본인의 말씀을 개인사까지 섞어서 주실 기회는 제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서 처음입니다.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시청자분들도 같이 공감하시는 시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오늘 제가 나온 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참 좋고 감사한데 돌이켜보면 사실 좀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에는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약간 좀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사죄하고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하면 철없을 때 잘못하고 지탄받을 만한 것들 했던 것 갚는데 조금이라도 갚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요즘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고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것들이 다 덮어지겠습니까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한 끝까지 잘못한 것 반성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말씀대로 저도 살면서 실수를 하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반성하고 본인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지가 그 사람의 정말 뭐랄까요? 그 점수를 매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좀 저도 들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감사의 너무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직설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설만 진행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정치연한 직설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지도자라면, 정치 지도자라면 날카롭고 아픈 질문을 하는 것까지 포용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을 주셨던 게 정말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좀 대비되는 하나의 풍경으로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